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성하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대외관계와 양난의 발발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필수 개념 조선의 4대 교린 외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나라랑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주변 국가들이랑만 하는데 그 주변 국가들도 어느 정도의 급을 나눠요. 우리가 좀 배울 만한 게 있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로 나누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아주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실리적인 외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교를 우리가 줄여서 네 글자로 4대 교린이라고 하는데요. 4대를 하는 외교가 있고 교린하는 외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4대, 스승처럼 대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뭔가 받을 게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교린, 그냥 친하게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교린을 하는 국가는 우리보다 약간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국가들이겠죠? 자, 주변 국가 어디일지 같이 한번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명나라와 우리는 4대 관계를 맺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명 어디예요? 바로 중국 본토에 있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족이 세운 국가였습니다. 드디어 몽골족의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이제 완전히 중국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뭔가 받을 게 있어요. 그래서 4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원래부터 그렇지는 않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조선을 딱 건국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명을 좀 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도전의 요동정벌 준비로 아주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조선 초 태조 이성계 때라고 할 수 있고요. 이후 이제 태종 때부터 친선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면서 드디어 4대 외교가 추진이 되었더라라는 거. 얘네는 큰 나라니까 우리가 스승처럼 섬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책봉, 조공 체제를 가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오히려 우리가 바치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조공한다고 해서 이게 막 우리한테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 명나라가 손해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명나라 황제로부터 왕의 지위를 인정받고요.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전통적인 그냥 외교 방식이지 우리가 걔네들한테 지배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니라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엄청나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문물을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더라. 우리 이렇게 명이랑 친해 약간 이런 것들을 또 주변국에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리적으로 4대 관계를 맺었고요. 그럼 교린 관계는 누구와 맺었는가? 바로 여진 그리고 이제 바다 건너 일본과 맺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여진 왜 나와져 있죠? 자, 그러면 교린이라는 건 뭐냐? 잘해줄 땐 잘해주고 강하게 나갈 땐 좀 강하게 나가는 방법을 함께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유책, 강경책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여기 보면 회유와 토벌의 양면 정책 나와져 있고요. 이렇게 친하게 그냥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제도를 실시를 했는가? 자, 먼저 강경책으로서는 이제 태조 때부터 두만강 지역을 개척하기 시작을 했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종 때에 이제 사군육진을 개척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여진족이 자꾸 우리나라 지역을 침입해가지고는 우리 애들 거 먹을 거 막 훔쳐가고 이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종 때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게 하는데요. 요거 어떻게까지 외워주시면 조금 더 좋으냐면요. 자, 최윤덕 같은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이제 좀 약간 등치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뭔가 덕이 많고 등치가 클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압록강에 이제 사군을 유치를 시켰는데 완전 등치가 크니까 이렇게 여진족을 압사시켰다. 덕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등치가 커가지고 압사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김종서가 이제 육진을 어디에다가 여기 두만강 유역에다가 김종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같은 인물이에요. 뭐 실제
실제로 진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욕쟁이 할배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종서 할아버지는 육두문자를 아주 잘 쓰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진을 어디에다가 두만강에 육두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요렇게 누가 어디를 어떻게 개척했는지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가계로 가끔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사군육진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더욱더 좋겠고요. 결국 이 사군육진을 개척하면서 오늘날과 비슷한 국경선을 확정을 하고 여기 우리 땅이니까 그렇죠. 우리 백성들을 많이 이주시켰더라.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의 토착민들을 이제 관리로 임명하는 토관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더라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그냥 간단하게 3인 정책 정도, 그다음 4군 6진 요 정도로만이라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경하게만 하면 얘네들이 너무 반발할 수 있으니까 얘네가 그럼 결국 왜 자꾸 우리 물건을 훔치러 오는가? 아, 물건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국경에서 무역소를 설치해서 경원과 경성에다가 설치를 해서 무역을 허용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귀순하는 것도 장려를 했습니다. 막 오면은 막 이것저것 막 선물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아예 조선인이 되어라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진족 중에 이렇게 조선인으로 귀화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경책과 회유책을 번갈아 사용하는 정책을 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3인 정책 방금도 보았는데요. 삼남 지방의 일부 주민, 삼남 지방이라면 호남하고 이제 영남하고 이렇게 전라도 지역의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북방도 개척하고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했던 건 또 누구야? 우리 세종입니다. 세종은 진짜 아주 팔방미인 같은 인물이에요. 이것저것 다 잘해요. 과학도 잘하고요. 인문학도 잘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군사 쪽으로도 잘하고요. 또 백성 다스리는 것도 잘합니다.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외와의 관계는 어땠는가? 고려 말 이후에 엄청나게 자꾸 침입을 해오죠. 남쪽으로. 그래가지고 이때 우리가 화약무기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격퇴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화포 채무선, 바로 고려시대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침입하니까 아예 우리가 외고의 근거지를 토벌하자. 그래서 외고의 근거지였던 지금의 대마도 바로 쓰시마 섬을 정벌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세종 때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종 때 이렇게 여진족 그리고 외에다가 강경책을 실시했다라는 거 사군육진 쓰시마 섬 정벌 전부 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인물들 최윤덕, 김종서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종무 그래서 노래도 나오죠. 대마도 정벌 이종무 그 이종무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회유책으로 무엇을 했는가? 또 얘네들도 자꾸 들어오는 이유가 뭐가 부족해서잖아요. 그래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항을 해줍니다. 삼포를 개항을 해요. 그래서 부산포, 연포, 제포를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자유로운 건 아니고 제한된 무역을 허용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관을 건설해서 허가받은 인만 머물면서 교역이 가능하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유롭지는 않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해 약조 이런 것까지는 뭐 모르셔도 괜찮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마도를 정벌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삼포를 개항해서 무역을 일부 허용해 줬다라는 거 정도로만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정리한 게 바로 요 지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명나라와는 어떤 관계? 4대 관계. 그래서 국가적인 신리를 추구해서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여진과는 교린 정책 나오죠. 무역소를 설치해서 무역을 일부 허용하고 4군 6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군과 6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종 때에 개척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쓰시마 섬을 토벌을 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회유책으로는 삼포개항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외에도 시암, 유구, 자와 같이 동남아시아 일부와 교류를 하기도 했었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명나라, 여진, 그다음 일본은 너무나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 어느 나라랑 관련된 것인지 잘 구분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요 밑에 그래도 한번 정리는 하고 갈게요. 자, 유구, 그래서 류큐라고 나와져 있죠. 지금의 오키나와입니다. 여러분, 오키나와.
오키나와 유명하죠. 휴양지로. 거기 그리고 동남아시아랑도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토산품을 조공 진상 형식으로 그들이 이제 바쳤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옷이나 옷감, 문방구 같은 것들을 주기도 했더라. 그래서 우리들의 불교 이런 것들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얘네한테 받는 거 아니겠죠. 그죠? 뭐 선진 문물을 받지 않아. 우리가 전해주고 걔네들의 토산품을 받았더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요. 두 번째 필수 개념 외란의 발발과 영향으로 가볼게요. 역시나 전쟁사 잘 나오겠죠? 특히나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외란과 호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면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딱 끊어주는 정말 중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조선이 건국된 게 1392년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딱 200년 만에 1592년에 이렇게 임진 외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정묘호란, 병자호란 두 차례의 호란을 거치면서 조선 사회는 매우 혼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전기에 있었던 여러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겠죠. 막 혼란스러우니까 막 다 없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여러 제도들이 정비되고 그러면서 그 조선 후기에는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 조세 정책들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제도들을 나눠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 너무나 중요한데요. 전쟁 자체만을 묻기도 하더라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임진왜란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예전부터 많이 공부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같이 한번 좀 보자면 자, 외란 전에는 어땠는가? 자, 삼포, 외란, 을묘, 외변 다 어떤 거랑 관련이 있어요? 외랑 관련이 있죠. 우리가 조선 초에 그렇게 해서 뭐 여진이랑 외한테 여러 가지 강경책, 회유책하는 교린 정책을 하지만 여전히 계속 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포, 외란, 을묘, 외변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에서 그래서 중요한 점 뭐냐?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변방, 우리 이 주변을 좀 방비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변방 방비를 위해서 만든 임시기구 비변사라는 것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자꾸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임시기구가 아니라 항상 설치가 되어져 있는 상설기구로 변화였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이전부터 자꾸 외가 쳐들어와서 비변사가 이미 상설기구 항상 설치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비변사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변사만 장악하면 나라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조선 후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비변사를 누가 없애는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비변사는 이렇게 외란 이전부터 이미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결국에는 왜군이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요. 전혀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했죠. 당시 이이 같은 경우에는 신만 양병설 이런 걸 주장하면서 군대를 양성하게 된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은. 왜냐? 우리 지금 200년 동안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데 무슨 그렇게 돈 들이는 짓을 합니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후 약방문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되게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 막 무너졌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충주선도 우리가 이렇게 막지 못하고 중간을 허를 탁 찔른 거죠. 그죠? 그리고 수도인 한양까지 막 척척척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왕이었던 선조는 의주까지 피란을 가요. 조금만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명나라가 있습니다. 결국 명나라한테 지원군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군은 평양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진짜 나라가 이제 다 먹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누가 도움을 준다? 바로 우리의 의병장과 수군들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의병, 의로운 병사란 뜻이죠. 나라의 군인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들고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홍의 장군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곽재우 있고요. 조헌, 고경명,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 뭐 사명대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정이라고도 부르죠. 어쨌든지 간에 이런 인물들, 의병장들이 활약을 하고 수군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 네, 바로 이순신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우리의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확보해서 우리가 임진왜란을 다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전세를 기울게 만들 수 있었더라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명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의 지원군도 보내주셨죠. 땡큐 땡큐 감사.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조명연합군이 평양성도 탈환하고 휴전협상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휴전에 대한 내용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 게 바로 정류재란이 되겠고요. 이 정류재란에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여러 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해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순신이 전사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고 나서 그 해전에서 우리가 어쨌든 잘 지켜냈기 때문에 그들이 물러나게 되면서 임진왜란은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좀 더 자세히 같이 한번 좀 살펴볼까요? 조선의 반격 부분입니다. 수군하고 의병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수군하면 이순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옥포, 사천포, 당포, 당항포, 한산도 등등 여러 가지 해전 이름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 순서까지는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 해전이 임진왜란 때 전투다라는 거 정도로만이라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의병 같은 경우는 곽재우 이름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군의 활약 보시면은 이제 권유라고 김시민 나오는데요. 원래 임진왜란의 3대 첩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하객진 전법을 썼던 한산도 대첩과 그다음 진주 대첩, 팽주 대첩 이 셋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 이순신과 권율, 김시민 요 셋 이름도 함께 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호란에서도 이제 전투를 했던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구분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열심히 반격을 했어요. 반격을 하고 나서 휴전협상 들어갔는데 잘 되지 않아서 왜군이 재침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명량대첩, 뭐 직산 전투도 있지만 잘 나오진 않습니다. 명량대첩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한 다음에 퇴각하는 일본군을 격파했던 노량해전 여기서 이순신이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정류재란이 끝나면서 임진왜란은 막을 내린다라는 거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요거랑 관련해서 여기 지도 나와져 있는데요. 지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인물 이름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순서 잘 안 물어봅니다. 자, 우리는요. 충주선 정도에서 깨졌어요. 어디서부터 들어와요? 부산으로 들어와서 충주 깨지고 여기 한성 깨지고 평양까지 이렇게 쳐들어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왕은 어디로 가요? 의주까지. 곧 있으면 바로 명나라죠. 결국 명의 지원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본군이 결국 평양까지 왔더라라는 것이고 이때 우리의 수군과 의병이 열심히 활약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의병대장 누가 유명하다고요? 곽재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 그 다음 여기 진주열전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기 행주대첩 같은 경우 여기 색깔이 네모나게 빨갛게 되어져 있는 분들은 관군, 나라에 있는 정식 군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파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의병, 의로운 병사들, 군인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나신 분들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만약 나온다면 뭐 그냥 이순신 나오면 그냥 끝입니다. 우리 임진왜란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순서도 아시면 더욱더 좋겠지만 요새는 순서 묻는 것보다는 그 전투명이 임진왜란인지 아는 거 정도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조선에서 일어나죠. 조선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어요. 인구 감소하고요.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겠죠. 왜? 농사 짓기도 어려운데 거기에다 농경지도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호적이나 양안 이런 것들도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게 누구 땅인지 정확히도 알 수가 없고 어디 누가 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세금을 걷기가 어려워지겠죠. 거기에다가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경복궁입니다. 이 경복궁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나중에 이제 고종 때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서야 이제 다시 재건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경복궁이 불타고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있었더라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경복궁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불국사 그리고 사고 우리 역사서를 보관한 창고들 그리고 이제 실록들도 많이 소실이 됐죠. 하지만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데리고 가고 또 문화재 훔쳐가가지고 오히려 상황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조선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서 이제 성리학자도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인쇄술, 도자기 문화 이런 것들 발달에 영향을 준 이유가 우리 도공들, 근데 우리 문화재들 이런 거 훔쳐갔기 때문이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가 있죠.
명나라가 사실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큰 나라니까 당연히 너희 돕는 게 맞지 하면서 무리하게 군대를 보내줍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명나라는 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약했던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하고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때. 그래서 이때가 바로 명청 교체기가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리고 중국에까지도 큰 영향을 줬던 정말 동아시아에서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예 안 봤을까? 또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이제 일본도 정권이 교체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인물이 결국 사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 에도 막부는 조선에 아주 이제 친선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한테 계속 좀 통신사 보내달라. 우리한테 문물 좀 보내달라라고 하여 우리가 결국에는 통신사를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막 보내준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포로 교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사신을 파견하면서 선진 문화가 전파되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절대 일본과는 교류하지 않았다. 이런 거 틀린 설명 되겠죠. 우리는요 또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를 해주는 그런 입장이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필수 개념 3, 호란의 발발과 영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란 하면 두 차례가 일어나죠. 정묘, 그다음 병자 있는데 이름부터 병자, 결국 우리가 병자가 되는 졌습니다. 슬픈 호란이더라. 물론 정묘 호란도 이겼다고 보기는 애매한 친구죠. 왜냐면 얘네는 그냥 같이 서로 합의하고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임진왜란은 그래도 뭐 승리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호란은 완전 우리가 패배한 그런 전투가 되겠는데 그럼 그 사이에 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 중국의 정세가 바뀌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명청 교체기입니다. 명나라는 지는 해, 뜨는 해 이제 금나라 후금이 되겠고요. 그들이 결국에는 청나라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의 왕은 누군가? 바로 광해군이 되겠습니다. 선조의 아들인데요. 아쉽게도 이제 적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왕이 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라도 혼란한 상황이었고 적장자는 너무 어린 상황에 결국에는 이제 광해군이 세자가 되고요. 이렇게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또 이 광해군에게는 엄청난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면 전쟁 때문에 재정이 파탄당한 상황, 민생 안정도 필요하고요. 국가 재정 확충도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뭐 농경지도 개간해야 되고 게다가 토지조사, 인구조사, 국방력도 정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여야 했었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아픈 사람도 많았겠어요. 그래서 허준을 시켜서 동의보감이라는 의학서까지 편찬을 했던 그래서 광해군 하면 생가기로 잘 나오는 동의보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겉으로도 힘들어.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전쟁 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진짜 아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외교가 무엇이냐? 바로 중립외교 되겠습니다. 실리적인 거죠. 실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당연히 고마워요. 명나라한테. 하지만 고맙다고 해서 우리가 또 같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걔네가 전투가 났을 때 우리가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걔네가 질 것 같으면 명나라 도우는 척하면서 빨리 가가지고 후금한테 항복을 해라. 이게 바로 중립외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홍립이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당시 명과 후금 사이 전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명을 도와주는 척을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후금에 항복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광해군은 엄청나게 공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도와준 명나라한테 사대를 하고 우리는 그만큼 의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 무리야 명분이 없다 하면서 이제 공격을 받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아까 적장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살해하고요. 그리고 할머니였던 임목대비도 이제 폐위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당시 서인 세력과 남인 세력이 함께 이제 반정을 일으키게 되죠. 주도했던 건 사실 서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북인을 숙청하게 돼요. 북인은 광해군과 완전 베프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서인 정권이 장악하게 되면서 완전 의리랑 명분만 따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랑만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계속 그러겠어요? 명나라는 지느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거에 화가 났던 누가? 바로 청나라. 그 이전에 있었던 누구? 바로 후금이 쳐들어오게 됐던 거죠. 자, 서인 정권은 계속 명만 좋아했습니다. 친명. 그리고 금나라. 얘네들은
오랑캐야 배금합니다. 배척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난 후금이 쳐들어오게 됐던 거죠. 그래도 이땐 잘 돌려보냈어요. 그래 우리 그냥 서로 형님 아우하는 그런 관계로 가자라는 거죠. 형제 관계 정도로. 그래도 아직까지 4대 관계까지는 아니에요. 형제를 오케이 합의어 보냈는데 어머나 갔더니 얘네가 너무 커진 거죠. 이젠 더 이상 후금도 아니에요. 자기네 뭐래요? 청나라래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4대보다도 더 심하죠? 이렇게 우리는 임금이고 너네는 신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됩니다. 우린 의리가 있고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 걔네는 오랑캐입니다. 싸우자. 이러한 이제 싸우자는 척화론, 화의를 배척하자는 거죠. 다른 말로는 주전론이라고도 합니다. 전쟁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어떡해요. 이러다가 나라 망합니다. 우리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화해하는 척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좀 돌려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주화론이 되겠습니다. 항복하자는 거죠. 그렇게 대립을 하면서 싸울 때 결국 청나라가 침입을 해왔고요.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죠. 그런데 너무나 춥고 배고팠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 관계를 맺게 되죠. 삼배구 고두례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청나라 황제를 향해서 진짜 머리를 조아리면서 항복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굴욕적인 강화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역시나 의병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묘호란 때에는 이립과 정봉수 같은 인물들이 활약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신하와 백성, 소현세자, 복림대군 이런 사람들이 인질로 붙잡혀 갔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중에 나중에 돌아와요. 소현세자, 복림대군은. 그런데 소현세자는 결국 돌아오고 나서 사망하고 복림대군이 훗날 효종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얼마나 싫었겠어요. 누가? 청나라가. 그래서 청나라를 이제 벌하자 하면서 국벌론 이런 걸 주장했던 게 그래서 효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요. 선 이후에 광인, 효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숙경령까지 여기까지도 정말 다 조선은 좀 이왕이면 왕을 외워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그 순서들, 사건들, 앞뒤 선후 관계를 잘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효종은 북벌론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명나라가 이제 망했고 이제 청나라가 차지를 하니까 우리가 명에 대한 그런 걸 갚아야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북벌을 해서 우리의 그런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것도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북벌을 하기 위해 어영청이라는 군대까지 이제 확대를 하는데 사실 실행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때 청은 이만큼 잽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북벌로는 실패가 되고 말았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필수 개념 4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양난 이후에 제도적 변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항상 나오는 친구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정치구조, 비변사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이미 임진왜란 이전부터 설치가 돼서 상설기구화 됐던 것이 최고기구화 돼서 의정부는 유명무실해지더라. 그렇게 국정 최고기관이 되었고 얘네가 다 해먹으니 왕권도 약화되었다라는 거고 얘네들은 거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제도도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중앙군과 지방군 나와져 있죠. 그죠? 중앙군은 이제 5군형 체제라고 해서 훈련도감 그리고 어영청, 총령청, 수호청, 금이형 5개 얘네가 이제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 만들어졌다라는 거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군인으로 구성된 훈련도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각각이 이렇게 해서 방어 체제를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더라라는 거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군으로는 소고군, 드디어 양반까지, 그리고 노비까지 우리가 평상시에는 색업에 종사하지만 우리가 전쟁이 나면 바로바로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예비군 체제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진관 체제라고 해서 지방에서 이런 군사훈련 같은 것들을 계속해 나가기도 합니다. 뭐 자세히는 사실 잘 안 나와요. 제일 잘 나오는 건 역시나 훈련도감입니다. 훈련도감이 조선 후기, 그래서 결국 이 임진왜란 때부터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 계속 존재를 했다라는 정도로만 파악해 두시면 돼요. 따라서 조선 전기에는 훈련도감이 없겠죠.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 우리 같이 자료 읽기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도전에 요동정벌 나오죠? 우리가 원래는 명나라랑 사이 좋았나요?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명 침략하러 가려고 했는데 태종 때부터 우리가 사대관계 맺게 됩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내용 나와져 있냐면 군사를 일으켜서 국경에 나가기를 모의해서 임금께 의논을 드렸다라는 내용 나오죠. 그죠? 그래서 좌정승 조준의 집에 가서 유시하였다 등등 나와져 있네요.
자, 그다음에 세종의 사민정책 중요하겠죠. 사민정책 어디? 바로 여진족과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 파악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를 본떠 인민을 옮겨서 입주시키고 이들을 향병으로 만들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방, 삼남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디에 북방지방에 보냈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광해군의 중립 외교와 인조, 반정 나와져 있습니다. 중국 사신이 본국에 왔을 때 그를 구속해서 옥에 가두듯 했을 뿐 아니라 황제가 칙서를 내려도 구원병 파견할 생각을 안 했대. 그치? 오랑캐와 같이 금수가 지금 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이제 광해군이 잘못했다. 뭐 했다? 광해군은 이렇게 중립 외교 해가지고 우리의 의리와 명분을 다 깨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폐위한대요. 적당한 데가 살게 한대요. 결국 그래서 광해군은 끌어내려지고 인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조 반정이 일어나는 그 명분에 관련된 내용에서부터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그래서 인조와 서인 정권 들어오니까 친명배금 전책하죠. 그래서 정묘호란이 일어났다. 결국 병자호란까지 일어나는데 병자호란 때 주전론과 주화론이 있었습니다. 주전론 어떤 거예요? 명나라는 우리 부모의 나라고 후금은 부모의 원수다. 따라서 우리가 걔네들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라는 거지. 임진왜란때 얼마나 도와줬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한다. 그랬더니 반대로 뭐라 그래요? 화친을 맺어 국가를 보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을을 지켜 망하는 것이 옳다고 했지만 그거는 신하가 절개를 지키는 데 쓰는 거지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우리 정면에 맹약을 했고 그러니까 몇 년이라도 좀 화를 늦춰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다시 으쌰으쌰해서 그 나중에 치러가면 어떻겠냐 이런 내용들 얘기하고 있죠. 결국 지금 당장은 화해를 맺자. 그래서 우리가 큰 피를 보지 말자라는 내용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다가 남한산성으로까지 피신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일단 비변사의 기능 강화 중요하죠. 그죠? 비변사, 요거 너무나 잘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임시로 만든 비변사 나와져 있죠. 그죠? 오늘에 와서는 근데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것을 취급되지 않는 게 없대. 그 결과 의정부가 한각 헛 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습니다. 라고 나와져 있죠. 이렇게 비변사의 기능이 너무 강화된 것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없어지는데 이렇게 비변사에 대해서 등장을 했던 게 바로 이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구나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관련해서 개념 확인하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 명과는 무슨 관계? 그렇죠. 4대 관계를 맺죠. 여진과 외아는 친하게 지내는 교린, 그래서 회유와 강경을 함께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4대 교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 대한 회유책으로 무역소를 설치하고 귀순을 장려했을까요? 그건 바로 여진족이 되겠죠. 자, 조선은 일본에 대한 강경책으로 세종 때 무슨 섬? 네, 바로 스시마 섬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마도라고 하셔도 돼요. 여기를 정벌하던 누구요? 이종무요. 자, 조선 세종 때 군대를 동원하여 여진족을 토벌하고 사군육진 개척하죠. 그죠? 최윤덕, 김종서 되겠습니다. 자, 조선은 일본에 대한 회유책으로 삼포 개항하고 자유롭게 무역하나요? 자유롭게는 할 수 없어요. 제한적인 무역을 허용해 준 것이죠. 자,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무슨 궁? 바로 우리의 메인궁, 경복궁, 그리고 역사서 보관창고, 실록, 불국사 등이 소실되었고요. 자,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기구였는데 최고 정모기관으로 위상이 높아진 거 뭐예요? 변방을 방비하는 거죠. 비변사라고 합니다. 자, 조선의 이것은 누구는 바로 명과 후금 사이의 신중한 중립외교 누구일까요? 바로 광해군 되겠죠. 하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쫓겨납니다. 자, 서인 정권의 친명배금 정책으로 인해 일어났던 건 뭐예요? 정묘, 그렇죠. 호란이죠. 정묘호란은 누구랑? 후금과 벌였던 것이고요. 정묘가 아니라 병자가 바로 청나라입니다. 나라 이름이 달라졌죠?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광해군 때 청을 도우러 강옥립이? 아니겠죠, 그죠? 광해군 때 청을 도우러 간 게 아니라 명을 도우러 갔던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을 돕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자,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침입으로 국왕이 남한산성에까지 피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련된 개념까지 전부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 전쟁과 관련해서는 전투명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싸웠던 그런
장군들 이름까지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전쟁 3개 있었잖아요.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각각에 관련된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